네, 안녕하세요. 정쌤 투어의 정쌤입니다. 어느덧 10번째 강의네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수능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군요. 10일 정도 남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10일이면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사회문화 만점 받을 수 있겠네요. 어이없나요?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아예 생 초짜가 아니고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주제 20번과 21번 한번 달려보시죠. 자, 20번 주제는 사회 변동이 주제가 되겠네요. 이 사회 변동을 설명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혹시 사회 변동론이 뭐랑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진화론과 순환론이 있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바로 키워드 들어봅시다. 자, 진화론은 사회 변동은 뭘 의미한다고 보죠? 맞습니다.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는 점점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진화론이고요. 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이렇게 복잡해졌을 때, 맞습니다. 복잡해지고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떻게 이렇게 분화됐을 때 그 사회가 진보했다고 봐요. 그래서 복잡, 분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진화론의 키워드가 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이 일정한 방향이 무슨 사회에서 무슨 사회였어요? 제가 세 개를 소개해드렸는데 야민문이라고 불렀었죠? 맞습니다. 야만사회에서 미개사회를 거쳐 문명사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보하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이라는 게 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이렇게 진화론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화론은 서구 사회의 진화 과정을 이론으로 정립을 한 거예요. 서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야만 사회를 거쳐 미개 사회를 거쳐서 문명 사회로 거쳤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하고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론으로 정립한 거고요. 하지만 이런 진화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모든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죠. 사회 발전 경로는 어떻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발전 경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비판점이기도 하고요. 근데 모든 사회가 서구 사회처럼 변화해 온다고 하니까 이건 누구 생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렇죠. 지들 생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죠. 그래서 서구 중심적 시각이다. 왜 사회 변동이 다 바람직한 방향, 즉 그 바람직한 방향이 너네들에 따라가는 거냐, 일정한 방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니들 생각에 불과하다. 사회 변동은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 다양한 변동을 진화론에 따르면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그럼 나오게 됐겠죠. 그 이론이 바로 순환론인 겁니다. 진화론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보하면서 발전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도 이 진화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발전 정도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라는 게 꼭 시간이 지나면 진보하고 발전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쇠퇴하거나 최종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과정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진화론은 순환론한테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순환론은 사회 변동 과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을 해요? 맞습니다. 사회 변동은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이 네 가지 과정을 반복한대요. 사회가 생성돼서 성장하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사회가 생성돼서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순환의 과정이고 일종의 주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 변동이 이렇게 동일한 과정, 이 동일한 과정은
이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순환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진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순환론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동일한 과정, 동일한 주기를 거치고 있는 현상을 이제 순환론에 빗대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운동 중에 줄에다 추를 달고 추를 툭 건드리면 이 추가 어떻게 돼요? 추가 이렇게 갔다가 딱 멈추나 끽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추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맞아, 이거를 진자 운동이라고 하죠. 진자 운동 같은 게 바로 순환론을 비교할 수 있는 현상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바이킹 같은 거. 이런 것도 순환론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빗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순환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모든 사회는 최종적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소멸하는 뭘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소멸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명론적 시각으로 사회 변동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변동을 모두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의 뭘 간과했다? 인간의 어떤 거?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주체성, 역동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역동성, 주체성, 자율성 등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대표적인 순환론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불가능해요? 뭐가? 지금 우리 사회는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중에 어느 단계인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없죠.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단계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뭐도 어렵다? 대응도 곤란하다. 좋습니다. 예측이 어려워 대응도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순환론을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 정도가 따리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제가 진화론의 키워드 중에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적어놨죠. 이 일정한 방향성은 진화론의 키워드입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방향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순환론은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사회 변동이 방향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변동론이 진화론이랑 순환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제일 많이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죠? 맞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이 기능론과 갈등론도 이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론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회 변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뭐가 깨지는 거? 맞아요. 기존의 균형 상태, 기존의 안정 상태가 깨지는 게 바로 사회 변동입니다. 그럼 이 기존의 균형이 깨져버렸으니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사회가 변동하면 기존의 균형이 깨지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네요. 기존의 균형이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냅둬야 할까요? 기능론자들은 이걸 냅두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다시 어떻게? 맞아요. 다시 기존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존의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회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론자들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회 변동을 무엇이라 보냐? 사회 변동을 사회 문제의 원인이자 기존의 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과정이라고 봐요.
이 사회 변동을 사회 문제의 원인이자 기존의 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게 바로 기능론이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간소화해서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도록 시험을 제도를 바꿨죠. 근데 이로 인해 뭐가 생겨났어요? 많은 교통사고들이 생겨났죠. 운전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너무 그걸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바꿔버리니까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니까 이런 사회 변동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이걸 그대로 냅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어렵게 바꾸게 됐죠. 그래서 다시 기존에 교통사고가 없었던 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변동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능론은 이 현상을 통해서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 변동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자 기존의 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갈등론은 그 사회 변동을 이렇게 보지 않죠.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봐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 사회 변동은 뭘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맞아요. 기존의 불균형 상태, 불평등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불균형은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니까 이 사회 변동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등론에 따르면 이 세상은 부조리가 만연하잖아요. 갈등이 되게 많은데 이 갈등과 부조리, 이 불평등 상태를 냅두면 안 된다고 하죠. 혁명이나 시위나 투쟁을 통해서 이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회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이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리해드린다면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실 이제 근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근대화론이 있잖아요. 이 근대화론은 지금 우리 수능에서 빠졌거든요. 이 근대화론이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에서 사실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근데 기존의 기출문제가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네를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이 내용들을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용으로 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근대화론은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근대화론의 핵심은 근대화 이코를 뭐다? 맞습니다. 서구화예요. 서구사회를 닮아가는 게 근대화예요. 근대화 이코로 서구화. 서구사회를 닮아가는 게 바로 근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서구사회가 바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발전 연모를 따라가는 것이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론은 이걸 버리고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근대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뭘 버려라? 맞습니다. 전통. 이 전통을 다른 말로 전근대적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전통적, 전근대적 요소를 버리고 뭘 받아들여요? 맞습니다. 근대적 요소, 현대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 현대적, 근대적 요소를 받아들이면 그 사회가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 과거, 동양 국가, 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서 강조했던 뭐 전통주의, 가족주의, 원정주의, 공동체주의 막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 요소는 서구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관들이죠. 뭐 개인주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 그게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과거에 전통사회에서 강조했던 그런 가치관들을 싹 다 버리고 지금 서구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서구사회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였을 때 너희 사회가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버리고 현대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구사회가 더 우월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근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근대라는 개념을 자기들이 멋대로 정리하고 자신들의 그 개념정을 우리한테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도 요 이론도 누구 생각에 불과하다? 맞다. 서양 생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구 중심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종속이론입니다. 이 종속이론은 세상에 두 가지로 나누죠. 무슨부와 무슨부. 맞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게 되고요. 이 중심부는 선진국 국가고 주변부는 후진국 국가가 되겠네요. 근데 이 중심부 국가가 주변부 국가를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어요. 계속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떼어낼 수 없는 종속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결과물을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전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없는 건 아니면 제가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가 아니라 미발전이 아니라 무슨 상태? 맞습니다.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꼭 주의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죠. 발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은 되는데 그 발전 정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래서 종속이론자들은 근대화론자들을 깐단 말이에요. 근대화론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 이 후진국, 이 개발도상국 국가들, 너네들이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건 우리의 발전된 기술과 문명, 가치관을 너네들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근대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이면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속이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결과물을 생산을 해냈는데 그 결과물을 누가 다 홀라당 가져갔어요? 이 중심 국가들이 홀라당 착취하고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종속이론자들은 근대화론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말한 대로 뭐 발전된 거 받아들여봤자 그건 아무런 하든 쓸모가 없어. 그 결과물 너네들이 다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르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무슨 발전을 강조했다? 맞습니다. 구체적인 발전을 강조했다는 게 이 종속이론의 핵심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힘, 세 글자로 맞습니다. 자생력이죠. 그래서 자생력을 강조했다는 거. 이게 또 종속이론의 키워드고, 하지만 이 종속이론도 비판점을 받죠. 분명히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국가들을 신흥공업국가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죠. 신흥공업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일반성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일반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종속이론 실제로 제3세계 국가들, 남미 국가들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발전된 기술을 받아들여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런 신흥공업 국가들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빼먹었는데, 근대화론자들은 그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가들의 근대화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을 어디서 찾죠? 그 사회 안에서, 내부에서 찾죠. 저발전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다면, 종속이론은 저발전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는다는 거. 요것도 이제 중요한 특이점 중 하나죠. 특징, 비교되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근대화론에 따르면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 이 개발도상국가들이 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자기 그 국가, 그 사회가 선진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명, 가치관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부, 그 사회 안에서 찾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종속이론에 따르면은 그 사회 밖에서 찾아요. 왜? 누가 누구를? 중심부가 주변부를 깨서 어떻게 하니까? 착취하고 억압하니까 저발전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발전의 원인은 외부에서 찾고 내부에서 찾는다는 거. 내부성과 외부성,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근대화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듯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진화론과 순환론은 늘 나오는 주제니까 꼭 챙겨가셔야 하거든요. 가끔 기능론과 갈등론도 사회변동론으로 나오니까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거 다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6월 18번이었고요. 6월 18번 맞네. 6월 18번과 9월 15번입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 문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개념 설명 먼저 해버리고 문제 해설 한 번에 찍느라 좀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이해해 주시고, 자, 6월 18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각각 진화론, 순환론 중 하나라고 하네요. 자, A는 뭘로 가셨나요? A는 선진국의 오늘의 모습이 개발도상국의 내일의 모습이랍니다. 사회변동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는 진보와 발전을 설명한답니다. 사회변동 이후로 진보의 발전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선진국을 닮아가는 것, 여기서 선진국은 서구 사회를 말하죠.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진화론이었습니다. 이 진화론 쉽게 찾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에 B를 지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면은 B는 순환론이겠죠. 사회변동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꼭 진보 및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쇠퇴하고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B가 순환론이가 쉽게 찾으셨을 거고, 자, 기억. 진화론은 사회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대요.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 이코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순환의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목이었고요. D는 진화론은 사회가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보네요. 사회가 복잡하고 분화됐다는 것은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했다는 거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죠. D에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D는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서구 중심적 사고의 바탕을 두어 설명한답니다. 이 서구 중심적 사고는 진화론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목입니다. 리을. 순환론은 미래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없으니까 예측도 어렵고 이에 따라서 대응도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네요. 참 사회 변동론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그냥 맞추라고 되는 문제인데 9월달 문제가 제법 까다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함정들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9월달 문제는 잘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왠지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런 고급진 문제는 환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라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진화론, 그 다음에 A를 진화론, B를 순환론으로 한번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랬을 때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여요. 이거 진화론에 해당하는 표현이네요. 그러면 값은 여기서 1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별처럼 보니까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을 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한 다음에 이렇게 별점을 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론은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대요. 이 흥망성쇠가 생성성장, 쇠퇴, 소멸을 말하는 거죠. 순환론은 근데 이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 적합한데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서 점수를 못 받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변동의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대요. 일정한 방향성은 누구였어요? 이거는 진화론이죠. 근데 지금 순환론에 대해서 지금 이거 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점수를 얻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A를 진화론과 순환론으로, B를 순환론으로 가정하면 이 문제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갑이라는 친구는 점수가 3점이거든요. 이미 두 문제에서 정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에 대해서 이 가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무슨 질문이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답이라 해도 여기서 점수를 얻으면 총 2점밖에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A는 진화론, B는 순환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순환론이 되는 거고 B는 진화론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둘을 바꿔주면 당연히 이번에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게 될 거죠. 대신에 두 번째 질문에서 1점을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 1점을 얻어서 총 2점이고 그 다음에 아직 가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을 해서 여기서 또 1점을 얻어서 총 이렇게 더해서 3점이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A는 순환론이에요. 그럼 기억. 순환론은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를 정당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답니다. 제국주의의 역사를 정당한다. 제가 저기 진화론 파트에다가 제국주의의 역사를 정당한 수단 걸 쓰는 걸 깜빡을 했거든요. 이거는 순환론이 아니라 누구예요? 진화론의 키워드죠. 왜? 자기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누구한테?
그 개발 구성업가들에게 전해준 거라고 이렇게 입으로 바꾸기는 헛소리 한다고 제가 막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걸 정당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는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목이었습니다. 다음 니은. 그럼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답니다. 사회 변동을 발전으로 인식하는 건 순환론이 아니라 죄송해요. B가 순환론이 아니라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이 기억, 여기에는 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여기가 기억이 무조건 얘래요. 그 이유를 찾으셨나요? 을은 총 몇 점을 받아야 돼요? 을은 꼭 2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점수를 못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옳은 대답을 했으니까 1점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을 보면은 지금 서로 대답이 다르니까 을은 이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서 점수를 못 얻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총 1점밖에 못 얻었으니까 세 번째 질문에서 무조건 답을 말해서 2점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을의 대답은 갑과 동일하가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리을. 이 알 수 없는 이 가 문항에는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한 인간행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들어갈 수 있대요.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 역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누굽니까? 그거는 순환론이죠. 근데 여기에는 진화론이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한 거죠. 이로 인해 이제 3점이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진화론이 이런 비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놨기 때문에 A, B에 제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처음에 틀린 보기라고 알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소거법으로 하는 순간 3번이랑 5번 보기가 남고요. 여기 3번 문이랑 5번 보기가 니은, 디귿이 남거든요. 리을만 남기 때문에 사실 리을만 판별하면 되는 그런 문제로 또 전락을 해버렸어요. 전에 도표 문제에서도 이런 이상한 공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마 평가원에서 도표 문제를 네 문제로 늘리면서 이렇게 보기 배열을 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보실 때 이런 팁이 숨어져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5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사회 유형 파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정말 마지막 주제네요. 21번 주제 사회 유형 비교입니다. 아유, 따라오시면 수고가 많네요. 사회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농업, 산업, 정보사회. 이 각각의 사회들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보편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구성원과 면대면 접촉의 비중 그리고 평균 가구 원수 그리고 직업의 공제성 정도. 이 세 가지가요, 상대적 크기의 특징이 동일했거든요. 구성과 면대면 접촉의 비중, 평균 가구 원수, 그리고 직업의 동질성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어느 사회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좀 예쁘네. 어느 사회가 제일 커요? 맞습니다. 농업사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산업사회, 그 다음은 정보사회 순이었죠.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자, 구성과 면대면 접촉. 면대면이 뭡니까? 서로 실제로 얼굴을 맞대면서 이루어지는 관계인데 농업사회에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관계를 이루어지는 게
거의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사회가 크고요.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 면대면 접촉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또 정보사회가 되면 인터넷의 발달로 더 줄어들게 되고요. 또 농산정의 순서가 되고 평균 가구원수는 그 가족제도의 유형이랑 생각을 연결시키시면 되죠. 농업사회에서 주를 이루는 가족의 형태는 무슨 가족입니까? 맞아요. 확대 가족이죠. 그러니까 평균 가구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산업사회가 되면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정보사회가 되면은 주를 이루는 가족의 형태가 뭘로 바뀌어요? 1인 가구요. 1인 가구로 안 바뀐다고 제가 주의하시라고 했죠. 여전히 핵가족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뭐가 증가할까?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예능 프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딩크족도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로 인해서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정의 순서로 되게 되는 거고, 직업의 동질성 정도 역시 직업이 어때요? 농업사회는 대부분 다 1차 산업에 종사하니까 직업이 비슷하고, 산업사회가 되면은 1차 산업 플러스 2차 산업이 생겨나면서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직업이 점점 많아지니까 동질성 정도는 농업사회가 더 높은 거고, 그래서 정보사회가 되면은 이제 직업이 이름만 갖다 붙이면 직업이 되는 그런 재밌는 사회가 됐잖아요. 제가 막 겨드랑이 냄새 감별사나 골프공 다이버 같은 막 재밌는 직업들도 소개해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직업의 동질성 정도도 농산정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면대면과 동질성 정도를 넣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비대면과 이질성 정도로 바꾸면 순서가 정산농의 순서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응용하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사이에 두 번째는 관료제화 정도입니다. 사회 관료제화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어느 사회겠어요? 당연히 산업사회고, 그 다음은 정보사회고, 그 다음은 농업사회가 되겠네요. 관료제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산업혁명 이후에 거대화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나타나는 사회 조직 체제니까 당연히 산업사회가 제일 관료제화 정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정보사회가 되면은 관료제의 문제점 중에 뭐에 대응이 어렵다는? 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로 인해 이 관료제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 맞아요.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관료제화 정도가 낮은 거고요. 하지만 정보사회도 여전히 관료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업사회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농업사회에서는 애초에 관료제로 운영할 만한 조직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입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가장 높은 사회는 어느 사회? 네, 맞습니다. 농업사회고, 그 다음은 정보사회였고, 그 다음은 산업사회죠. 농업사회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장 높은 이유는 뭡니까? 집 앞에 논밭이 있으니까 집이 곧 일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결합 정도가 높고요. 정보사회가 그 다음으로 높은 이유는 뭐가 가능해졌으니까?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으니까. 그래서 정보사회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나가서 공장에서 제조하는 게 주를 이루다 보니까 결합 정도가 제일 낮겠죠. 근데 그럼에도 산업사회도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일터의 결합 정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회 변동 속도입니다. 우리 사회 변동 속도는 뭐 사실 딱히 설명드릴 것도 없죠. 너무 상식적이죠. 어느 사회가 사회 변동이 제일 빨라요? 당연히 정보사회가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 농업사회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는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생산 방식은 산업사회랑 정보사회를 보통 비교해서 보고 있죠. 산업사회의 생산체제 방식은 뭡니까? 바로 맞아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산업화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됐죠. 그래서 공산품을 많이 찍어내면서 그로 인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품종을 많이 생산하는 생산 방식이 주를 이뤘는데, 정보사회가 되면서 이제 개인의 뭐가 중요하게 됐어요?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고 취향이 중시되면서 더 이상 찍어내는 공산품은 판매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어떻게? 조금 생산합니다. 이거를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죠. 그 생산 체계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또 사회 유형 파트는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관련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6월은 13번이고 9월은 10번입니다. 어디 보자. 네, 13번, 10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잘 푸셨나요? 그럼 마지막 정보사회 사회 유형 파트. 이번에 정보사회로만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너무 쉬웠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 특징기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특징을 물어버렸어요. 이거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닌데. 자, 봅시다. 달을 보니까 어린 17세 갑 학생은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니까 되게 빠르고 편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을 할머님께서는 어디를 누르라는 거야, 몇 번을 주문하기 이렇게 어렵다면서 힘들어 하시죠. 그런 질문이고, 나 같은 경우는 같은 또래 친구인데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더니 고화질 영상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친구와 비용 부담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를 썼더니 용량이 걱정돼서, 데이터 용량이 걱정돼서 인터넷 검색조차도 어렵다라는 이렇게 상반된 친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 이 가와 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 정답 몇 번인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죠.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대요. 지금 어르신과 학생 사이에서 정보의 접근이 지금 격차가 있죠. 학생은 이 키오스크를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힘들어 하시고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보편화됐죠. 요즘에 다이소가도 있고, 뭐 공항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점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바뀌어서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건 접근 측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용도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요금제 차이로 인해서 접근도 어렵고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 사례들. 그래서 정답 1번. 이거 뭐 해설할 것도 없죠, 사실. 이건 사회문화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디지털 기술이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건 누구만? 맞아요. 다만이죠. 세대 차이를 언급한 건 다기 때문에 이번 답이 될 수 없고. 3번. 정보기기 중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런 거는 이의 사례와는 관련이 없어요. 답이 될 수 없고. 4번. 자동화 기기 도입 증가에 따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또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가와 연결이 되는 거죠. 나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보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사회적 관계가 확산되면서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있대요. 이것도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데 이 주어진 사례랑 관련이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뭐 해설할 필요도 없는 문제를 제가 해설하고 있네요. 뭐 그냥 맞추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쉬웠어요. 그냥 약간 비문학 풀듯이 풀면 되는 문제였죠. 아마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도표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서 개념 문제의 난이도를 많이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수능 보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쉬운 개념 문제 딱 푸시고 남은 시간 잘 배분해서 도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문을 보면요. 여기서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해버린답니다. 이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소수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답니다. 나머지는 저임금을 받고 정비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화로 인해 이제 뒤에 연결되는 문장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자,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나타났어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소멸되나요? 아니죠. 서비스업을 종사한다고 했으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임금이 낮아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그다음 2번. 노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것이다. 뭐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이 질문에서 연결되는 가에 들어올 만한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되어 인간 소외 현상, 인간을 수단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도 이 질문과는 관련이 없어요. 3번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노동 환경이 열악한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 이 질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에요. 제가 해설이 성의 없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거 너무 해설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 5번에 보면 산업구조가 지식 및 정보 중심으로 재편되어 문제적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정보통신 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지식정보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거고요. 그래서 양질의 소수만이 일자리를 얻으면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자가 심화되겠네요. 이 내용이 연결되는 단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뿌듯합니다. 어떻게 끝날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21번 주제까지 잘 따라오셨네요. 사실 오늘 수업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새로운 도표 유형, 노령사회에 관련된 도표 문제와 연구윤리 파트 제가 빠뜨렸는데 그 두 개를 제가 다뤄드릴 거거든요. 그건 이제 추가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념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지세요. 수능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일인데 진짜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키워드들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갖고 가시고 올해 6월, 9월만 보세요. 딴 거 안 봐도 돼요. 올해 6월, 9월에 이 유형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접근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내용들의 응용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특이하게 6월과 9월의 문제 유형이 거의 유사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은 특히나.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숙지하시면은 수능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만점 장담해요. 공부는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드렸잖아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1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보면서 내용 빠르게 복습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딱 사문 쓰시고 나머지 시간에 국영수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러면서 다 원하는 점수 받으세요. 수능 대박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내년에 대박 받으시고요. 아무튼간 오랜 시간 동안 1년 동안 제 수업을 따라오시고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능 끝나고 웃는 모습으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